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해법을 찾지 못하는 사이 전국 최저학계 출산율을 기록한 부산 중구 인구가 4만 명 아래까지 떨어졌습니다. 도시철도 사상 하단선 공사 현장 주변에서 잇따른 땅꺼짐이 총체적인 관리감독 부실과 관련이 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물화폐를 대신하기 위한 디지털 화폐 사업이 부산에서도 시범 운영 중인 가운데 현금 없는 사회를 앞당기게 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7시 뉴스 시작합니다. 미국의 관세 압박에 정부 대표단이 협의를 위해 오늘부터 미국을 방문합니다. 에너지와 조선업 분야 협력이 주요 내용이 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 측이 새로 요구하는 의제가 나올 수도 있어 정부는 범부처 차원에서 준비한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한우리 기자입니다. 최상무 부총리가 미국과 관세 협의를 하기 위해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한미동맹을 새롭게 다지는 논의의 물꼬를 트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 부총리는 긍정적 결과를 기대해도 되느냐는 기자 질문엔 돌아와서 답변 드리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최 부총리는 미국 현지 시각으로 모레 아침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미국과의 2+2 통상협의에 참석합니다. 미국 측에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나옵니다. 미국 측 제안으로 마련된 이 자리에서는 무역과 통상 이슈를 한 번에 협의할 예정입니다. 우리 측은 미국이 90일간 유예한 상호 관세를 면제받기 위해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 등을 이야기할 걸로 보입니다. 또 조선업 협력 등도 제안할 예정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 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물꼬를 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안덕근 장관은 협의 내용에 대해 국익 최우선 원칙하에 조선, 에너지 등 미국 측 관심 사항을 파악하고 관세 예외 등을 설득하겠다며 한미 FTA나 방위비 분담은 안건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는 미국 측에서 예상하지 못한 안건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외교부, 농식품부 등 관련된 각 부처에서 대표단 수십 명을 함께 미국에 보낼 예정입니다. 지난주 미일 협상 때처럼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율입니다. 삼성과 현대차, 한화 등 우리 대기업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고액의 기부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부터 관세 전쟁이 예고된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기부를 통해 목소리를 내고자 한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수영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열린 트럼프 2기 취임식. 한화 김동관 부회장 등 우리 기업인들도 대거 참석했습니다. 참석뿐 아니라 고액 기부도 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미 연방선거관리위원회가 현지 시각 20일 공개한 취임식 기부자 명단을 보면 현대차와 한화가 각각 100만 달러, 삼성은 31만 5천 달러를 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삼성은 삼성전자 현지 법인 명의로 1월 13일 31만 5천 달러를 현물로 기부했다고 기록됐습니다. 이 현물이 무엇인지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는 트럼프 대통령 1기 취임식이 있었던 2017년에는 10만 달러를 기부한 바 있습니다. 이때는 한국 기업 가운데 유일했습니다. 현대차도 미국 현지 법인 명의로 1월 6일 10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한화의 경우엔 한화 디펜스가 50만 달러, 한화 큐셀이 50만 달러를 냈습니다. 이들 기업은 전임인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때는 기부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부터 관세 전쟁을 예고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기부를 통해 목소리를 내고자 한 걸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취임식에서 기부받은 돈은 2억 3,9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4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였습니다. 특히 기부자 가운데 60% 정도가 100만 달러 이상 기부했는데 애플과 메타, 오픈 AI, 엔비디아 등 기술 대기업들도 포함됐습니다. 미국 연방법에 따라 취임위원회는 취임식 뒤 90일 안에 200달러 이상 기부자 명단을 공개합니다. KBS 뉴스 이수연입니다. 부산의 대표적인 원도심 중구의 인구가 4만 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에 원도심의 행정을 통합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더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서정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중구의 한 전통시장. 물건을 사고 파는 바쁜 흥정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내부는 한산하기만 합니다. 폐업하는 가게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도 전에는 손님이 많이 오셨는데 지금은 뭐 아예 손님이 안 한다고 볼 정도로 손님이 없어요. 지금은. 지난달 기준 부산 중구 인구는 내 외국인을 합쳐 39,921명, 4만 명 선이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주거 지역이 주로 삼복도로에 위치한 탓에 갈수록 인구가 빠지고 주요 상권마저 침체하고 있습니다. 고지대에 이제 고도 제한이 조금 완화가 되거나 전면 해제가 되어서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되면 좋겠는데 대규모 공동주택 건립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역 여건상 쉽지 않아서. 다른 원도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영도구와 동구, 서구 역시 15년 전보다 인구가 최대 30% 가까이 줄었습니다. 인구 유출을 막을 대책으로 원도심 통합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 하지만 통합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장치일 뿐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라는 게 전문가 지적입니다. 면적도 좁고 그다음에 인구가 적은 경우에는 이제 통합을 통해서 인구를 유출한다라는 거를 바로 직접적인 효과로 보진 않고 인프라도 개선할 수 있게끔 하고. 원도심의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기반 시설을 확충하지 않는다면 인구 절벽과 소멸 위기는 갈수록 현실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서정윤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부산 부동산 시장은 침체 속에 눈치 보기 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대선 이후 정부 규제가 어떻게 될지, 또 기존 법안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일단은 지켜보는 분위기입니다. 보도에 강지아 기자입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대상지인 해운대 신시가지. 부산시의 기본계획이 올 하반기 나올 예정인데 선도지구 지정이 유력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차갑습니다. 지금 뭐 전혀 살아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 이제 사람들이 막 구경만 하다가 결정은 안 하시는데 급매만 되는 거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당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만큼 차기 정부에서도 부산의 선도지구 추진은 무리가 없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 문제는 그 이유입니다. 선도지구 추진에 열쇠를 쥔 재건축 규제 완화 입법이 여전히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에 의한 사업 인허가 기간을 줄이기 위한 후속 법안이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능성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규제 완화냐 강화냐, 일반 아파트 매매 시장도 관망세입니다. 지난해 10월 3천 건을 넘었던 부산 아파트 매매 건수는 지난 2월 2,100여 건으로 줄었습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은 2020년 6월 이후 계속 하락 중이고 악성 미분양 역시 최근 10년 사이 최고 수준입니다. 수도권과 달리 침체한 지역은 규제 완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각각의 대선 주자들이 어느 정도 지방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쏠림을 막고 지역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려면 차기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이분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강지아입니다. 도시철도 사상 하단선 땅 꺼짐과 관련해 부산교통공사의 관리감독이 부실했다는 부산시 감사 결과 보도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도시철도 굴착에 앞서 이뤄진 차수벽과 또 흙막이 시설 등 부실 시공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김영록 기자입니다. 대형 땅 꺼짐과 함께 외부로 드러난 사상하단선 209 흙막이벽. 공사할 때 지하 공간으로 흙이 유입되는 걸 막는 시설입니다. 이 흙막이벽 뒤쪽에는 지방 강도와 구조물 안정성을 높이고 또 지하수 유입을 막는 차수벽이 있습니다. 이 차수벽의 성능 저하가 땅 꺼짐 핵심 요인으로 지적됐는데 사고가 나기 전 이미 여러 징후가 있었던 것으로 부산시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차수벽 공사 시작 1년 만인 2021년 7월 지표면 아래 4m 지점에서 지하수 유출에 따라 흙이 유실되기 시작했고 이후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시공사와 감리, 교통공사까지 누수 원인은커녕 보강 대책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물이 너무 막 들어오다 보니까 공사가 중단이 됐습니다. 대책을 마련해와라 라고 지시는 합니다. 대책이 제대로 수립이 됐는지 이행이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감리는 차수력 성능을 검증하지 않다가 사고가 난 뒤에야 딱 한 차례 확인 시험만 했을 뿐입니다. 부실 시공 의혹도 큽니다. 빗물 배수 시설의 규격을 시공사가 임의로 3분의 1가량 작은 간으로 바꿔 빗물이 넘치는 원인을 제공했고 이를 막아야 할 흙막이 시설 역시 제대로 고정하지 않고 또 보강재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좁은 강간을 갖다 연결시키다 보니까 그게 역류했을 경우에는 이제 넓은 강간에서 좁은 강간으로 가다 보니까 물의 수압이 굉장히 세지게 되는 겁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최근 꾸려진 전담팀 조사 결과에 따라 땅꺼짐을 빚은 사상하단선 구간 전반으로 감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자, 이렇게 시공사의 부실한 시공부터 부산교통공사의 미흡한 감리까지 도시철도 사상 하단선 주변의 땅꺼짐 문제 사실상 인재에 가깝습니다. 이 문제를 취재하고 있는 보도국 김영록 기자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자, 이 김 기자의 리포트를 보면요. 땅꺼짐 대처가 정말 부실하고 소홀했다. 마치 인간의 손을 떠난 자연적인 재해에 가깝다는 인상이 있어 왔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사고조사위가 땅꺼짐 원인을 분석했는데 앞서 한 2달 정도 됐죠. 지금 조사 결과가 너무 다릅니다. 왜 그런 겁니까? 네, 부산시는 지난해 9월 트럭 2대가 빠지는 대형 땅꺼짐 이후에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고조사위원회를 가동했습니다. 지난 2월 5개월여 만에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예. 그 전반적으로 도시철도공사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결론이었습니다. 네. 당시 땅꺼짐은 379mm의 이례적인 집중호우, 그리고 이에 따른 물막이벽 유실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네. 하지만 부산시 감사위는 달랐습니다. 교통공사, 감리, 시공사 등 시공과 관리 감독에서 전반적인 문제가 발견돼 인위적 영향도 크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한마디로 인재에 가깝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부산시 감사 보고서를 보면 부산시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자료를 참고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사고조사위원회에서도 똑같이 시공 문제나 교통공사 관리 감독 문제점 등을 발견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2월 조사 결과 발표에서 이런 내용은 빠져 있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조사위가 다 조사하고도 시공 문제 등을 축소해 발표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조사의 재료, 그러니까 현장은 사고조사이나 부산시 감사이나 뭐 같았을 거 아닙니까? 그게 달라질 리는 없었을 테고요. 그러면 시공상의 문제가 드러났는데 교통공사가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소홀히 했다. 충분히 알 만한 상황, 또 알 수 있었던 상황으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예, 계속 말씀해 주시죠. 네, 이번 감사는 땅꺼짐뿐만 아니라 사상하단선 공사와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이 담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관리 전담 감리가 다른 업무에 투입된 내용 등이 지적됐습니다. 예. 감사를 통해 부산시는 교통공사의 10건의 행정상 조치, 주의와 홍계 등 33건의 신문상 조치, 11억 5천만 원의 설계 변경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사실 사고 규모에 비해서는 처벌 강도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감리와 시공사에는 벌점을 부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이런 벌점이 쌓이면 관급공사 입찰, 선분양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벌점 부과에 대해서는 교통공사가 미온적인 입장이라서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그 감사위는 최근 꾸려진 부산시 전담팀 조사 결과에 따라 땅꺼짐 추가 감사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요. 일단은 다행인 겁니다. 어쨌거나 이 땅꺼짐의 정확한 원인 분석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은. 그러면 이제 추가적인 보강 공사가 있을 테고 그러면 괜찮아지겠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이번 감사위 조사는 지난해 9월 땅꺼짐 한 건만 가지고 진행이 된 겁니다. 사실 사상하단선 인근에서는 2023년부터 최근까지 무려 14건의 땅꺼짐이 발생했습니다. 그 조사 결과 발표 자리에서 저도 그 다른 땅꺼짐도 도시철도공사가 영향이 있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 부산시 감사위는 일단 말을 좀 아꼈습니다. 땅꺼짐은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는 만큼 조사 없이 원인을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장마철이 시작되기도 전에 땅꺼짐이 또 발생하면서 주민 불안감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강 공사를 하더라도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물론 조사가 더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요. 어쨌거나 우리 주민들의 불안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텐데
좀 더 이런 땅 꺼짐과 관련해서 종합적인 재난 차원의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는 그런 목소리가 나올 법해요. 네, 사실 부산시나 교통공사가 땅 꺼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한 건 지난해 8월 대형 땅 꺼짐이 발생하고 나서부터입니다. 그전에도 사실 사상하단선 주변에서는 땅 꺼짐이 계속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대책은 사고가 난 이후에 조사위를 꾸려서 원인 등을 조사하고 수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땅 꺼짐을 미리 예방하는 조치는 부족했습니다. 부산시가 최근 땅 꺼짐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 핵심은 부사장을 필두로 관계 부서, 기초자치단체 등을 아우르는 전담팀을 만들어서 땅 꺼짐 예방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지반 탐사 장비도 보완해서 지하 공사 현장 등 위험 지역을 전담하는 탐사 차량 등을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부산은 매립지 등 연약 지반이 많은 만큼 더 촘촘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임시로 만든 팀이 아니라 땅 꺼짐을 예방하는 전담 부서를 만들고 탐사 장비에 더해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땅 꺼짐 감시 체계가 필요합니다. 부산시의회가 내일 현안 시정 질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지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뭐 잘못된 부분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이제는 해결해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보강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부터요. 시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계속해서 또 후속 취재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보도 김현옥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갑작스러운 프란치스코 교황 선정 소식에 한국에서도 애도의 물결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한 교황 대사관과 또 서울 명동성당에 공식 분향소가 마련됐는데 오늘 오후부터 일반인들의 조문이 시작됐습니다. 김상협 기자입니다. 한국 가톨릭의 본거지인 서울 명동성당 앞에 추모객들의 행렬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을 추모하는 분향소가 서울 명동성당 지하성당에 마련됐습니다. 염수정 추기경과 정순택 대주교, 구요비 주교, 이경상 주교의 추모에 이어 충직한 종 프란치스코에게 당신의 교회를 맡기셨으니 이제 세상을 떠난 그가 영원히 당신과 함께하게 하소서. 오후 3시부터 일반인들의 조문도 시작됐습니다. 없는 자의 편에서 항상 생각을 하시고 그런 게 참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분이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게 너무너무 존경스럽죠. 국내 공식 분향소는 서울 종로구 궁정동 주한 교황대사관과 명동성당 두 곳입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오늘 상임위원회를 열고 전국 각 교구 주교자 성당에 재량에 따라 분향소를 설치하고 교구별로 추모 미사를 거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프란치스코 교황의 바티칸 장례미사 참석을 위해 조문단을 꾸렸습니다. 조문단은 염수정 추기경을 비롯해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와 주교회의 홍보국장 임민균 신부로 구성됐습니다. 주교회의는 이와 함께 교황의 영원한 안식을 위한 공식 기도문을 교황청으로부터 받는 즉시 번역해 교구 등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전승택 대주교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생전 신앙과 사랑의 길을 몸소 실천하며 우리 모두에게 깊은 영적 가르침을 줬다고 해고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하는 삶을 몸소 실천했다며 평안한 안식을 기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독교와 조계종 등 다른 종교들도 일제히 애도문을 발표하고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을 추모했습니다. KBS 뉴스 김상엽입니다. 힘없고 고통받는 이들의 친구 또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에 전 세계가 고개를 숙여 추모를 하고 있습니다. 고국 아르헨티나는 충격에 빠졌고 미국에선 조기가 기양됐습니다. 이어서 김기수 기자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모국 아르헨티나는 7일간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시민들은 늦은 밤에도 촛불을 밝히며 교황을 추모했습니다.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상징 오벨리스크에는 기도해달라는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Porque está el dolor, la tristeza, que ya no lo puede ver. Pero también está esa alegría de que él está con una paz, descansando y junto a Jesús. 이민 정책 등을 두고 교황에게 쓴소리를 들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그의 선종을 애도했습니다. 공공 건물에 조기 개양을 명령한 트럼프 대통령은 교황 장례 미사에도 참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o he was a good man, worked hard. He loved the world and it's an honor to do that. 교황의 마지막 메시지 전쟁을 끝내라.
그 메시지의 수령자들인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각각 러시아에 매우 긍정적 태도를 표현하신 분,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이라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 교황이 매일 밤 전화해 안부를 물었던 가자 지구에서도 추모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시신은 현지 시각 수요일 오전 성 베드로 대성당으로 운구돼 대중의 조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장례식은 현지 시각 토요일 오전 10시 거행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바티칸 밖 성당 지하 무덤에 특별한 장식 없이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교황청은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종이화폐를 대신할 디지털 화폐 들어보셨는지요? 한국은행이 도입해 현재 시범 운영 중인데요. 지역에서는 부산은행이 유일하게 이 디지털 화폐 실험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슬 기자입니다. 손님이 커피를 주문하고 스마트폰에 은행 앱을 엽니다. 비밀번호를 누른 뒤 결제 코드를 보여주자 결제가 끝납니다. 기존 모바일 결제와 비슷한 이것. 한국은행이 도입한 디지털 화폐입니다. 기존의 QR 방식으로 간편하게 결제가 되다 보니까 실제 사용에는 크게 불편함은 없었었고요. 이용자에게 편리한 디지털 화폐. 가맹점 이점은 더 큽니다. 페이 업체나 카드사에 들어가는 수수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제와 동시에 바로 제 전자지갑으로 입금이 되어 현금화할 수 있어서 매우 유용한 것 같습니다. 별도 서비스 가입 없이 은행 계좌만으로 실물 화폐처럼 쓸 수 있는데 지역에서는 부산은행이 유일하게 참여합니다. 실험 기간은 오는 6월까지. 일단 첫 실험은 결제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시범 운영이 끝나면 정책 수요자에게 맞춤형 지원금을 디지털 화폐로 지급하는 등 부가 기능을 확대 도입합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한국은행이 밝히고 있어서 그에 대한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게 실물 원화를 대신해 법정 통화로 등장한 디지털 화폐. 현금 없는 사회를 앞당길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자, 마약 범죄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유통수법 갈수록 진화하고 있고 범죄 가담, 투약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에서는 마약 사범의 70% 이상이 청년층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부는 2달간 마약 범죄에 대한 특별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발표를 내놨습니다. 신라대 경찰행정학과 조민상 교수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마약 얘기 나오면 뭐 우리나라가 아니라 해외 일들, 영화에서나 볼 법한 얘기였는데 이제는 우리나라도 마약 청정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범죄율 중에 이제 드러나지 않은 범죄율, 암수율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100만 명이 넘을 거란 얘기요. 그럼 뭐 5천만 기준으로 네. 2% 정도까지 된다는 얘기죠. 네. 이게 엄청나네요. 예. 네, 맞는 말씀이고요. 최근에 암수 범죄라고 하는 것은 실제 이렇게 우리 수사기관에서 신고되지 않거나 체크되지 않은 부분들 실제 예. 발생을 했는데 학자들마다 좀 견해 차이가 있는데요. 예. 20배 혹은 뭐 100배까지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약 이 마약 관련돼 있는 것은 한 30배 정도로 보거든요. 네. 근데 네. 대검 자료나 이런 거 보게 되면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산 같은 경우 2024년에 한 1,400명 정도 되는데 네. 30배라고 하면은 꽤 인원이 엄청나게 많은 거거든요. 확 늘어버리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100만 명을 넘길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가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부분 그리고 이런 마약이 확산되는 추세를 어떻게 방지하고 네.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접근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암수율을 우리가 산정을 하는 이유는 네. 실제 뭐 당장 범행을 우리가 적발하지 못했지만 네. 들어오는 어떤 유통량이나 이런 것들로 한번 짚어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 마약 사범 70% 이상이 청년층이다. 그러니까 예년에 비해서 한 20% 정도 늘었다고 하는데 네. 심각한 수준 아닙니까? 매우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거고요. 예. 실질적으로 큰 경고에 대한 그런 시그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특히 마약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접근하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용이한 부분이 무언가를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예. 특히 요즘 디지털 플랫폼이 우리나라에 정말 많이 발전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청소년들을 소위 말해서 호기심이나 이렇게 자극할 수 있는 용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많이 어떻게 보면은 일상화된 형태로 노출돼 있는 것이 너무 심각하게 많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청소년들 입장에서 유혹에 넘어가기 쉽게끔 만들어지는 각종 매체들이 너무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런 부분에 가장 심각한 것은 청소년들이 과연 그것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된 것인가 아닌 것인가에 대한 판단할 수 없게끔 만드는 현혹하는 그런 수법들이 너무 다양해진다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어떤 그 접근하는 플랫폼이라든지 이제 미디어나 이런 것들은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텔레그램이나 뭐 그런 것들을 말씀하신 거죠. 네, 소위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관련된 기관에서 하시는 분들이 소위 이런 텔레그램 통뿐만 아니라 이런 SNS에서 특정 키워드를 입력을 해서 하면 뭐 제가 방송에서 이런 말씀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공공연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쓰는 은어가 있거든요. 네, 그런 은어를 딱 키워드로 제시를 하면 거의 답장이 즉각 반응으로 나온다고 생각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러면은 충분히 또는 호기심이라든지 관심이든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언제든지. 네, 맞습니다. 예. 그 청소년들도 그런 어떤 중독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똑같이 뭐 청년들이나 그 이상의 나이대와 똑같이 그런 중독성을 느끼거나 그렇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할 경우에. 굉장히 심각한 부분인데요. 특히 뭐 살 빠지는 약, 그리고 요즘은 붙이는 패치 형태로 나와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그런 것이죠. 집중력이 좋아지는 약. 이런 형태로 표현이 돼 있으면 대치동에서 있었던. 네, 맞습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에 특히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판단력이 조금 약해지신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도 소위 그 유혹의 손길을 거부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 마약 사범의 3분의 1이 공급 사범이라고 해요. 이건 바꿔 말하면 이제 유통을 담당한다. 그러면 한국이 어떤 새로운 그런 유통의 거점이 될 수도 있다는 아주 위험한 수치 같기도 한데 이거에 대한 뭐 특별한 이유, 배경이 있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그 마약 사범 중에서 제가 자료랑 이런 거 분석을 해봤을 때 공급책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자칫 안 좋은 쪽으로 특화되는 것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이 공급 사범이 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운반책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소위 말해서 내가 직접 이것을 활용하지는 않더라도 사용하지 않더라도 남용하지 않더라도 누군가에게 전파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것이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또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너무 디지털화되어 있는 게 빠르게 돼 있고요. 사회 전반에 걸쳐서. 맞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 굉장히 다양한 소위 요소에 포진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이러면은 뭐 유통이 많아진다는 것은 누구든지 그런 어떤 그 운반에 대한 유혹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노출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밀반입 사례를 보면 FBI 첩보로 역대 최대 규모의 마약이 적발되기도 했는데 저희도 늘 보도합니다만 마약을 들여오는 수법이 정말 기상천외할 정도로 교묘해지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그 강릉 사건 말씀하시는 건데 그 부분은 저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 양도 굉장히 많았고요.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모든 그 사람들이 소위 마약을 쓸 수 있을 정도의 양이었지 않습니까? 오히려 넘었죠. 이 말은 즉 뭐냐면 마약 유통 방식이 자칫 우리가 생각하는 수사 기법을 회피하는 것으로 이미 더 진화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렇게 대면 거래 방식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제 조직 같은 경우로 같이 생각을 해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고도로 이 조직화된 지능 범죄에 노출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위험성도 저는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거기에 따른 이제 뭐 수사 기법이나 이런 것들도 함께 진화될 필요가 있겠죠. 그러려면 맞습니다. 이제 원인 분석이 따라줘야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일단 정부가 특별 단속에 나서겠다 했는데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도 단속 대상이 포함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좀 심각한 수준인가 보네요. 의료용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약류는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쓰게끔 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을 안 좋은 용도로 쓰는 것이 더 늘어났다라는 것이죠. 이번에 4월 16일부터 해서 정부가 60일간 특별 단속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취지를 가만히 보면요. 프로포폴 등의 마취제 그리고 익히 우리가 많이 어떻게 알려져 있는 부분이긴 한데 ADHD 치료제 이것이 너무 확산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상 징후를 느껴서 이제 시작이 된 거거든요. 유통이 더 많이 병원에서 더 많이 쓰는 걸로 확인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메틸 페니데이트라고 하는 약물인데 이것이 정말 치료제로서 써야 되는데 오남용이 심각할 정도로 양이 급증했어요. 그러다 보면 의료기관에서도 자정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 이것을 관리 감독하는 행정 시스템 이건 역시 덧붙여서 같이 효과를 볼 수 있게끔 진행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환자 수요의 그 평균치라는 게 있을 텐데 그게 이제 눈에 띌 정도로 넘어섰다는 거겠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오남용의 여지가 생겨났다는 거고요. 자, 근데 그 마약 중독자 치료와 재활 문제요. 전문병동이 전무하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부산의료원, 부산시립정신병원 이 두 곳을 치료 보호 기관으로 지정돼 있는데 부족함이 많나 보네요. 매우 심각한 문제를 지금 지적해 주셨다고 보고요. 실제 부산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마약 범죄도 있지만 마약으로 인해서 중독이 된 사람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치료 그리고 이런 의료적인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되거든요. 단순히 이제 형사 처벌, 즉 처벌 위주로만 너무 가는 것 이것 물론 다양한 부분에 접근이 돼야 되겠지만 보다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치료에 대한 접근, 포커스를 좀 맞춰서 해야 되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의료원과 시립병원이 있는데 치료 보호기관으로는 지정이 돼 있긴 하지만 실질적인 그런 전문 인프라 그리고 지원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상담센터가 있잖아요. 1342 용기 한 걸음 센터라고요. 여기도 전담 인력이 뭐 1명뿐이라고 들었습니다. 앞서 지금 말씀하신 전문병동에 더해서 이 문제까지 한번 엮어서 그러면은 그 사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사회가 손 놓고 있다는 얘기밖에 되질 않아요.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은 좀 덧대 주시죠. 네, 제가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뭐 많은 부분의 지원이 필요한데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어느 영역에서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는데 특히 이 부분은 우리가 마약 관련돼 있는 부분 그리고 지역에 소위 마약 중독자가 더 많아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는 좀 놓치는 포인트가 많은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 한 걸음 센터 같은 경우에 상담 인력이 1명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니고요. 상담 인력이 24시간 이렇게 전담해서 이렇게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채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확충 계획도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늘어가는 수요만큼 그 전담 인력이나 예산 지원, 행정 시스템적인 지원을 못 따라간다는 거죠.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부분에서는 증가 추이를 반영하는 것은 조금 다소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부분은 사실은 우리 사회가 마약으로부터의 어떤 회복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에 대한 하나의 방증이 될 수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라대 조민상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우리 생활 곳곳에 스며들고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 AI를 알기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아핫 AI 시간입니다. AI는 우리의 상상을 점점 현실로 확장해주고 있죠. AI가 병원에 출근하고 의사 옆에서 진료를 도와준다. 혹시 이런 상상 해보셨습니까? 오늘은 AI가 병원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우리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의료 분야로 확장된 AI. 먼저 눈에 띄는 분야는 진단 분야입니다. AI가 진단 보조 기술에 적용되었는데요. 흉부 엑스레이나 뇌 MRI 같은 의료 영상들을 AI가 의사와 함께 보고 분석하면서 질병 유무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국내 기업이 개발한 폐질환 진단 AI입니다. 16만 장의 흉부 사진을 학습한 뒤 환자의 질환 유무를 판독합니다. 94% 이상의 민감도와 정확도를 보여주어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았고 실제로 병원에서도 사용 중이죠.
사람의 눈으로 놓칠 수 있는 미세한 이상 신호를 AI가 빠르게 포착해 주는 겁니다. 진료실의 풍경도 AI가 바꾸고 있습니다. 의사와 환자의 대화를 실시간으로 듣고 진료가 끝나자마자 몇 초 만에 진료 차트를 작성해주는 AI 도우미도 등장했는데요. 이 AI는 환자와의 대화 속 핵심 내용을 뽑아 기록을 정리해주고 의사는 이 기록을 토대로 검토 후 최종 완성하게 됩니다. AI로 인해 의료진의 행정 부담은 줄고 더 많은 시간을 환자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는 반응이죠. 진료실 바깥의 의료 분야에서도 AI는 맹활약 중입니다. 손목 위에서 말이죠. 스마트워치 같은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AI가 사용자의 심박수나 수면 패턴 같은 생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해 이상 징후를 감지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심방세동을 AI가 조기에 감지해 심장 질환을 막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 당뇨나 고혈압 같은 환자처럼 정기적인 건강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에도 AI는 중요한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병원과 진료실 또 일상에서도 AI는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조력자로 그 쓰임을 넓히고 있습니다. AI가 바꾸고 있는 의료 분야, 그 확장은 어디까지 계속될까요? 아핫 AI였습니다. 현재 전국에 거대한 비구름대가 뒤덮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흐린 하늘 아래 시간당 5mm 안팎의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강풍주의보는 해제됐지만 곳곳으로 순간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이어지고 있고요. 밤이면 비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그 전까지 최대 20mm 안팎의 비가 추가로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비구름이 물러가겠지만 일부 동해안 지역은 아침까지 이어지겠고요. 부산의 하늘빛은 다소 흐리겠습니다. 고온 현상은 누그러졌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부산 14도로 시작하겠고요. 예년 이맘때보다 3도가량을 웃돌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9도까지 오르겠고 예년 수준의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비가 그치면 당분간 맑은 날들이 이어지겠습니다. 이맘때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갈수록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대부분 지역이 13도에서 16도 안팎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산이 18도, 양산이 22도, 김해가 23도 안팎 예상됩니다. 동해상과 남해상에선 풍랑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결은 최대 3.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 그의 사목활동 중심에는 낮고 소외된 곳,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순금 대신 철제 십자가, 관저 대신 공동 숙소, 허름한 구두와 소형차, 살아생전 몸소 실천한 청빈한 삶으로 말없는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선정 전날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찾아야 한다던 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그 유언을 지키는 건 남은 자들의 몫이 됐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